경우 이 시기에 잘못 관리했을 경우 곰팡이병이 굉장히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제가 계속 그전부터 처음부터 제가 얘기할 때 우리가 온실을 스마트팜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으면은 잘하는 사람이 그랬죠. 바로 이 시점이에요. 가을철에. 이 가을철에 결로와 일액이 생기지 않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볼게요. 결로가 안 생기게 하려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습도가 높으면 안 되고 오전에. 그 다음 두 번째 온도가 급상승하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아침에 환기를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습도도 떨어뜨리고 온실의 온도도 급속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근권의 인실을 높이고 함수를 떨어뜨린 건 뭐예요? 일액을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산재적으로 우리가 제어를 한다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미리미리 우리가 한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야간 온도가 너무 젠틀하고 야음이 낮다가 아침에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면 결로가 생기고 그러면은 잿빛 곰팡이, 열과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 열과라는 거는 잿빛 곰팡이라는 거는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딸기까지 모두 다 공통이에요. 딸기는 가을에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딸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모든 과채류들이 바로 아침에 온도가 급상승하는 것에 의해서 열과와 잿빛 곰팡이와 품질이 떨어지는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이것들이요. 굉장히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이 시간이다. 그 다음에 난방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외부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회충이 온실에 오기 때문에 유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한다. 그 다음에 수경 재배에서 광량의 감소함에 따라 배진의 함수를 차차 낮춘다고 했어요. 지난번 수경 재배 시간에 우리가 한여름에는 함수율을 몇 프로까지 올려요? 보통 한 70에서 한 75% 넓게는 80%까지 올린다고 했죠. 겨울에는 몇 프로까지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한 60% 내외까지 한낮에 떨어뜨려 있죠. 이것들이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수율을 떨어뜨리는 과정들을 갖춘다는 거죠. 이것들을 가을철에. 가을철 관리에서 이제 억제적 경우는 여름 정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7, 8월에 심어서 그 다음에까지 가는 것들. 여름에 고온 조건에 있었으므로 초가을엔 추세가 회복돼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래서 8월 15일, 8월 20일 되면은 회복이 된다고 그랬었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었던 토마토가 8월 1일에 심었는데 하나방을 꺾었어요. 그러고 나서 8월 15일, 20일 지나면서 제가 이거 나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화방을 날릴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10월 20일 지나가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이하방을 착화시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 시기에는 이제 추세가 점차 회복되는 시기로 들어섰다는 거죠. 아침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영양 굉장히 강해지므로 주의한다. 이거는 너무 세력이 착과를 못 시켰을 때 너무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늦가을 착과가 되기 전까지 낮 온도를 올려준다. 야간 온도도 높여서 체격을 촉진한다. 이때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 이불 트트린 등 영양과다 피해가 발생된다. 우리가 늦가을 되기 전에 초가을에 왜 온도를 높게 관리하고 야간 온도를 높여서 생명을 촉진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수확량을 늘리세요. 우리가 수확량이라는 거는 여기서 볼게요. 수확량은 화방 곱하기 과일의 평균 개수 곱하기 화방에 그 다음 뭐예요? 과일의 평균 무게가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제일 크게 요구하는 것,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화방의 개수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초가을에 우리가 여름부터 초가을에 우리가 조금 야간에 난방을 해서라도 화방수를 많이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뭐냐면 뭘까 있을까요? 우리가 온도를 조금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화방이 9월만 해도요 7일에서 8월 사이에 하나방이 나와요. 하나방이 출현이 굉장히 빠르죠. 내가 온도를 충분히 주고 광이 되게 많은 시기니까 내가 초세 관리만 잘하면은 화방의 전개 속도를 충분히 일주일에 하나 6일에서 8일 사이에 하나방이 나오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그렇고 내가 마디수를 빨리 뺄 수도 있고 화방수를 더 빨리 뺄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10월부터예요. 10월 중순부터 1월까지 2월 초까지 보통 며칠에 하나방이 나올까요? 열흘에서 보름에 하나방이 나와요. 그럼 9월달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거의 2배 차이 나죠. 내가 이때 관리를 조금만 더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화방수를 충분히 더 늘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나는 12월 달에 겨울 되기 전에 11월, 12월 달에 조금 그때가 1월 달보다는 11월, 12월이 좀 11월 달에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내가 보면은 8월 달, 특히 9월 달에 야간에 난방을 해서 결로도 생기지 않게 하고 약간의 포분을 올려준다고 하면은 과일이 보다 빨리 익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격이 비싼 11월 달에 좀 더 수확을 더하고 갈 수도 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도 올리고 비싼 시기 때 걷다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난방을 좀 초여름, 늦여름, 초가을에 우리가 보다 조금 온도를 높게 관리하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야간 온도가 낮게 관리되면요. 그때는 생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화방 정도 광합성을 할 정도의 충분한 광이 있는데 온도가 낮아서 4화방밖에 못 자랐다. 그거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뒤틀고 생육이 너무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우리가 가을철 되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4월달하고 9월달하고 차이가 있는데 4월달,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초대가 강해도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신경을 안 써요. 초대가 어느 정도 강하게 유지한단 말이에요. 지금 5월 초, 4월 말, 5월 초에 강원도 쪽에 세력이 좀 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온도가 높고 광이 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생식생장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근데 9월, 8월 말, 9월 달, 10월 초까지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영양생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력이 강해질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생식도 돌리기도 하고요. 세력이 너무 강하지 않게 우리가 색육을 너무 세력이 강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온도를 높여서 화방의 전개 속도, 마디의 전개 속도를 빨리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토마토의 전형적인 이상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심해지면 숨머지 증상이 발생하는데 지금 요게 이제 순이 멎었다는 건 뭐냐면은 생장점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생장점에. 왜 생장점이 망가졌을까요? 생장점에 양분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왜 양분이 못 갔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라는 거는 질소 이상 발휘가 아니라 칼슘이라든가 붕소 같은 이런 이온들이 있어요. 칼슘이나 붕소 같은 것들은 생장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칼슘과 붕소가 새로운 생장점으로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적어져요. 이것들이요. 생장점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쪽에서 양분의 기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숨머지라는 것들이 오고 바로 이상줄기라는 증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것들이. 세력이 너무 강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 이것들은. 그래서 생장점이, 그러니까 세력이 너무 강하면은 세력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생장점도 멎을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 관리에서 우리가 가을 수확작형은 이제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름에 착과량이 적었기 때문에 가을에 과반무할 영향이 있으므로 영양 생장이 너무 강하지 않게 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강원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초대가 너무 약해지는 경우에는 한낮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초대가 회복되지 않으므로 너무 높지 않게 최대한 낮게 관리하는 뜻이고요. 광량이 작아짐으로 화엽을 적극적으로 전접한다. 늦가을이에요. 11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광량이 부족하고 온도가 낮다. 이때는 온도가 외부 온도가 어때요? 추운 날은 거의 0도까지 떨어질 때 있어요. 이때는. 그리고 보통 5도에서 10도 사이의 외부 온도가 될 것이고요. 한낮에 같은 경우도 15도에서 18도, 날씨 좋은 날은 한 20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밖의 외부 온도 기준으로 외부 온도가 밤에는 5도였는데 한낮에는 18도에서 20도 올라가면 내부 온도 편차가, 그러니까 주양 온도 편차가 얼마나 나요? 한 13도에서 한 15도 정도 일어나죠. 굉장히 큰 온도 편차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외부 습도 조건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거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고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외축의 유입을 멈춘다. 한 이 시대 되면은 외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5도, 뭐 6도, 심할 때는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충들은 이때부터는 이제 잘 활동을 멈춘 시기가 돼요. 이제 월동 상태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11월 환경은 이제 성강량을 높이고 이슬을 방지하기 위해 아침의 가온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11월 되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난방을 안 하는데 이 시기에 난방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겨울을 나는 사람들, 내가 7월에 8월에 심어서 겨울을 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난방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그렇지 않고 12월 초에 끝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당연히 난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11월, 12월 달에 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보면 어떤 겨울을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겨울을 안 나고 12월에 끝나는 사람들은 왜 11월에 난방을 해야 될까요? 난방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부 온도가 5도까지 떨어져 버리면요. 과일 자체가 익는 속도가 굉장히 둔해진다. 그때부터는 익는 것에 장애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식물이라는 거는 색소가 있잖아요.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있고 여러 가지 색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저온을 받게 되면요. 이 색소를 만드는 기작들이 파괴가 되거나 고장이 돼갖고요. 잘 익지가 않고 익어도 색깔이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 토마토가 있는데 토마토의 색깔이 이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나요? 못 받죠. 파프리카도 마찬가지고요. 오이는 저온을 받게 되면 오이 길이가 짧아져요. 오이 길이가 짧아지면 우리가 28cm, 30cm가 내가 정품 과일인데 만약에 이 길이가 22cm, 24cm가 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비품으로 처리받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정품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가격을 못 받아요. 이것들이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온도가 생각보다 죽진 않지. 나무들이 죽거나 죽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데 과일의 품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온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가온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온도가 좀 올려줄 수 있음으로 해서요.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 결로가 발생하면은 일단은 결로가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목적이 두 가지겠죠. 하나가 결로와 이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근권의 함수량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이슬 안 맺히고 이슬 안 맺히고 이력 안 나오게 하고 지하부에서는 근권의 함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게 이거예요. 내가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잎과 과일에 물이 붙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근권의 함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것들. 근데 이 가을철에는요. 이게 이슬이 맺히는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온실이 좋을수록 이슬이 어때요? 덜 맺히겠죠. 습도가 높을수록 훨씬 덜 맺힐 거예요. 그리고 난방을 많이 할수록 이슬이 덜 맺힐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에너지를 좀 적게 사용하더라도 내가 나쁜 온실이라 내가 비용이 저렴한 온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아침에 온도가 올라간 상승 곡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좀 분석을 해갖고 커튼 여는 시기라든가 창을 여는 시기만 내가 조절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내가 훨씬 결로를 적게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로라는 게 한두 시간 맞았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것들이요. 이게 장기간 오랫동안 결로가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것들이요. 제가 아마 제 페이스북을 같이 하게 되면은 지금 오늘도 아마 고스스팟이라고 지금 뭐가 올라오면 제가 그저께 올려놨거든요. 유령점 증상이 올라온 게 있는데 요게 보면은 무슨 벌레가 씹은 것처럼 들어있는데 사실은 결로에 의해서 잿빛곰팡이가 그런 현상을 발생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결로라는 것은 과일의 품종이라든가 식물의 병을 발생시키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가 가을철에 보통 우리가 이 과일을 굉장히 결로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들이요. 우리가 늦가을 같은 경우는 작물관리를 엽수를 지속적으로 줄여주고요. 착과량을 줄여주고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엽수를 갖다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여요. 화방당 3장에서 2장으로 줄여요. 그러면 오이는 어떻게 할까요? 오이는 아랫잎을 많이 따주고 위에잎만 남겨놔요. 그럼 과일의 개수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토마토는 큰 토마토 경우는 우리가 11월 달 들어가면은 과일의 개수를 2개만 더 착과시켜요. 큰 토마토를. 오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이를 재배할 때 봄에는 3개를 보통 달고 1개를 따버린다고 했죠. 가을에는 2개를 달고 1개를 제거를 해요. 그러면은 광량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예요? 한 30%를 적다고 보고 과일의 개수를 줄인 거죠. 이것들이요. 과일의 개수를 줄여나간다. 잎의 개수도 줄이고 과일의 개수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초세가 약할 때는 어린 엽적을 고려하고 온실이 날 때는 하기 어렵지만요. 일단은 우리가 어린 잎을 미리 따준다는 거고요. 외부의 해충이 이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해충 방제를 해서 겨울 재배가 쉽다.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가 이때부터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제가 살충제를 7, 8월에 정식하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농장에서는 하루에 몇 번 뿌린다고 했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뿌려요. 3번. 거의 격일로. 근데 11월 가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뿌릴 거예요. 이제부터는 보름에 한 번 안 뿌릴 수도 있어요. 이때부터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밀도가 우리가 옷을 내부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방제만 제대로 하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충분히 벌레 방제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날씨에 따른 종합 관리에서 이제 흐린 날 같은 경우는 흐리면은 광합성과 호흡의 균형이 깨지므로 호흡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낮춘다. 그러면은 제가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흐려요. 눈이 흐린 날이에요. 겨울철에. 그 오전 온도를 그러니까 한낮의 온도를 몇 도까지 떨어뜨린다고 했어요? 보통 15도까지 떨어뜨려 18도까지가 기본이고요. 그 이하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야간 온도는 그럼 몇 도까지 떨어요? 토마토 기준으로 했을 때 13도에서 15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로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못 떨어뜨리죠.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17도에서 15도, 오이 같은 경우는 15도, 17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떨어뜨려 15도까지만 떨어뜨려요. 파프리카도 17도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것들은. 근데 최대한 온도를 야간 온도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주가 온도를 최대한 낮춰서 평균 온도를 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흐르면 증상이 적어도 뿌리가 그늘지 않게 되면 균형을 하지 않게 되면 뿌리 내리 계속되면 뿌리 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면 맑은 내리 되었을 때도 뿌리가 균형을 못하게 되므로 다습에 의한 병 발생가 우려된다. 그래서 증상을 촉진하고 하부의 다습을 방지하고 근본을 건조하게 한다. 그러면은 증상을 촉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낮에 흐려요. 계속 날씨가. 어떻게 하면 돼요? 증상을 촉진하려고요. 증상을 촉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됐죠. 뭐예요? 잎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 잎을 따뜻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증산을 더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를 통해서.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이. 공기 중 습도를 떨어뜨리면은 같은 온도에서 더 많은 증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권을 건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증산을 촉진하고 하부는 다소를 방지한다. 근권을 건조하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은 최대한 억제해서 주고 억제해서 줘야 되겠죠. 흐린 날은요. 겨울철에. 그 다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돼요. 난방을 하면서 천창을 조금씩 열어갖고 증산을 유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근권의 물을 흡수하면서 잎에선 증발을 유도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해가 5일 동안 눈이 온다고 해서 5일 동안 증산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뿌리가 썩을 위험이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뿌리만 썩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린 날이 지속되는데 식물이 증산을 멈추게 되면은 뿌리에서도 당연히 뿌리가 썩겠죠. 뿌리도 썩지만요. 생장점도 식물체들이 병원군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흐린다고 식물이 멈추나요? 생장이? 천천히 자랄 뿐 자라고 있다. 근데 증산이 멈췄어요. 양분의 이동은 멈췄다. 그러면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는데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포들이 바로 영양의 결핍 증상이 발생했어요. 기아 상태가 발생했어요. 기아가 발생된 세포들은 건강해요? 약해요? 약하죠. 근데 식물세포에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모든 식물세포들은 한번 만들어지면 보강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끝이다. 세포벽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새로 양분이 공급돼도 그 세포벽은 보충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은 토마토나 파프리카의 배꼽 썩은 거예요. 파프리카나 고추나 토마토에서 배꼽 썩은 거가 발생한 이유가 과일에 칼슘이 도달이 돼야 되는데 칼슘이 충분히 못할 때 바로 배꼽 썩은 거가 나오는데 세포벽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잠깐 못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세포들이 가서 그 세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것들이요. 아무리 제가 새로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겨울철에 흐린 날이 지속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성장의 속도는 느리지만 창을 조금씩 열고 난방을 해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식물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것들이요. 에너지만 너무 절약하면 안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너무 절약하면 안 되고 또 이런 경우에 보게 되면은 흐린 날이 지속되잖아요. 일액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일액까지 나와. 흐린 날 계속되면 일액이 나오게 되면은 더 식물체가 뿌리가 썩거나 생장점이 썩는 증상들이 더 심하게 발생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하고 창을 열어주고 난방을 열고 창을 열어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증산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온도를 높이라고 증산하는 게 온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온도를 높이려고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의 목적이 여기서는 뭐다? 증산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흐린 날 관리해서 겨울철 되기 전에 해야 될 게 가을철에 하는 게 채광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복제를 세척하기도 하고요. 그늘 만드는 설비를 개선한다. 요새 우리가 그늘 만드는 설비를 개선한다는 것 중에서요. 얼만큼 예민하냐면은 우리가 유인끈 있죠. 예인끈, 유인하는 우리가 끈들 있어요. 와이어 끈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요. 농민들은 이것을 될 수 있으면 가는 거 쓰려고 그래요. 비싸더라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땐 그 선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유인선조차도 뭐다? 그들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인선조차도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것들을. 그 다음에 그늘 만든 설비 개선 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특히 어느 티 가보니까요, 난방 설비가 천장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작업장 위쪽으로 난방 설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였거든요. 위아래 이렇게요. 이거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늘져서 안 돼요, 이것들요. 실질적으로 논산이나 부여 다녀보면요, 한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보조사업 받은 몇 가지 보일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그 보일러들이 위에 연통이 위에 뭐라고 하죠? 뜨거운 공기가 위쪽으로 가게 되는 무슨 관대를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늘이 발생한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늘을 만드는 것들을 최소한 억제한다는 거고요. 유동팬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유동팬은 환기가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유동의 목적이죠. 이게 어떻게 해요? 얘는 우리가 연면적계층을 얇게 만들거나 없앰으로써 우리가 증산을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 환기 온도를 낮춰서 환기를 많이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하부에 난방관이 있을 때는 약한 난방을 하여 공기 유동을 촉진한다. 그래서 흐린 날, 따뜻한 날 우리가 난방을 해서 우리가 약한 공기 유동을 만든다고 하는데 보세요. 내가 주난방관이 있으면은 난방관이 있어요. 주난방은 뭐예요? 레일 난방이라든가 우리 온수 파이프들이 우리가 주난방관들이죠. 근데 보조 난방관은 뭐예요? 그로우 파이프라고 해서 작물 옆에 보면 작은 파이프가 하나 있어요. 한 20mm짜리 파이프가 하나 있는데 이 파이프를 우리가 그로우 파이프라고 하고 최소 난방 파이프라고 해요. 제가 후배가 이제 팜팜에 아시다시피 있는데 어제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로우 파이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좀 후회하고 있대요. 지금. 왜 후회되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 그로울 파이프를 좀 돌려갖고 있으면 좋겠더라. 그다음 그로울 파이프를 돌려서 어떤 거라느냐 또 우리가 줄기 같은데 옆에다 그로울 파이프 걸어서 돌려주게 되면은 줄기의 온도가 올라가서요 잿빛 곰팡이 생기는 많이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난방을 돌리게 되면은 에너지 손실도 크고요.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 쓸데없이 온실 온도를 높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로울 파이프만 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온실의 온도 올리는 건 최대한 줄여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그 대신에 그 적은 난방으로 온실의 공기의 순환을 공기 유동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하부에 공기 닥트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여기는 우리가 그걸 FCU라고 하죠. FCU의 목적이 난방이에요? 공기 유동이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FCU는 난방의 목적이 아니다. 공기의 유동이 목적이라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공기가 많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 해서 나온 이파리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미세하게 둘려 있어야 돼요. FCU는. 이거는 난방이 목적이 아니라 뭐다? 공기의 유동이 목적이다. 그리고 잎 주변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일반적으로 환경청에서는 생장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부보다 하부가 더 습하고 채광이 나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제가 이거 하나 본 게 있는데 미저링 박스 환경청세 센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생장점이고 여기 있어야 되죠. 여기요. 근데 이게 여기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환경 제어를 할 때 제가 실제로 본 게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었어요. 습도가 잘 습도도 잘 안 맞는데 문제가 온도였어요. 왜 미저링 박스를 통해서 뭘 했냐면 환경온도를 측정했고 환경온도를 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래가 따뜻해요, 위가 따뜻해요. 해가 들어오면 위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맞춰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미저링 박스에서는 한 28도, 30도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한 33도, 34도가 돼버려요. 이것들이요. 한 2, 3도가 더 높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미저링 박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위치에 잘 놔야 되고 항상 우리가 계속해서 옮겨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저격하고 엽수를 줄이고 착과수를 줄이고 관수를 줄여 근권을 건조하게 만들고 양액의 공급 이시를 높여서 근권 A시를 좀 더 높게 관리한다는 것들 흐린 날은. 맑은 날은 우리가 맑으면 증산 속도가 빨라서 작물의 모든 기능이 최대로 되고 광합성을 하면 최대로 끌어올린다. 또 온도 및 습도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고 잎과 뿌리의 균형이 깨지며 작물이 퇴색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맑은 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광이 세면은 일교차가 심하겠죠. 광이 들어올 때부터 광이 확 올라가니까 온실의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실 기준이에요. 온실의 온도가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굉장히 광이 셀수록. 그 다음에 온실은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질 테고요. 대신에 증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든가 식물의 생육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맑은 날에는요. 여기서 이제 맑으면 증산 속도가 빨라서 작물의 모든 기능이 최대로 된다. 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조건이 있으려면 하나가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작물이 그 광을 받을 만큼 매우 건강한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 추세가 아까 생육이 좋을 때는 맑으면 증산 속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생육에 따라서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는 햇빛이 많으면 증산 속도가 빨라지고 다 좋아지긴 하는데 반대로 세력이 나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제하고 그저께가 해가 맑았어요. 자, 흐렸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해가 쨍하고 떴어요. 오늘 아침에. 그럼 어떻게 식물이 시들 수가 있어요. 이때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차광을 더 일찍 차광을 해갖고 식물체가 시들지 않게 막은 다음 청원에 적응을 시킨 다음에 열어줘야겠죠. 제가 하루 시들면 돈이 얼마 손해본다고 했어요? 1헥타에? 하루 잠깐 시들면 오전에 졸았다. 200, 300이 그냥 날아간댔죠. 10만, 200만, 300만 원. 단 하루가 한 명의 외국인 인건비가 날아간 상태가 발생을 해요. 과거에 하루 동안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맑은 날은 이제 우리가 다음 같은 방법을 가능하죠. 뿌리가 기능이 날 때는 차광과 저격동을 통해서 증산 속도를 줄인다. 유동패는 사용하지 않고 중단해버려요. 왜요? 맑은 날 같은 환기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야간 온도를 조금 높게 관리하여 광합성 산물을 소모시킨다. 우리가 맑은 날 같은 경우는 야간 온도를 좀 올려요. 조금 우리가. 그 다음에 주야간 온도 편차가 클 경우에는 일출 시 이슬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러니까 맑은 날에 해가 갑자기 뜨게 되면 이슬이 생길 수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낮에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한다. 고온기에는 엽수를 늘려 그늘을 만들고 습도를 높인다. 착과수를 늘린다. 양액조도는 뭐 칼슘과 가리 비율을 했는데요. 보통 칼슘 부족이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비율을 좀 높인다고 해요.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소량 다해 완소를 해서 근권 소분의 변화를 작게 한다. 소량 다회를 한다. 근데 맑은 날인데 온도도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햇빛도 강한데 온도 높다. 그러면 소량 다회요? 다량 다회를 하죠. 그때는. 요거는 맑은 날 기준에 온도가 적당하다는 기준에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권 수분 함량을 조금 높게 관리한다. 조금이 아니라 70%, 75%, 80%가 올리겠죠. 양액 공급 이시를 낮춘다. 여기 낮추라는 얘기는 내가 보통 3.0 공급하다가 2.8, 2.5로 떨어뜨리는 얘기거든요. 대신 물량은 늘려주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4시, 여기 3시에 다시